레토는 원피스 팬들과 같은 IQ를 가진 덕분에 버려진 세계에 갇힌 못생기고 쓸모없는 군인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평범한 삶을 살려 하던 중 그는 자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를 처치하기로 결심한다. 인류의 은하연합이 마침내 아발론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정착하게 된다. 수천 년을 은하를 여행하며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위협과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자비한 우주 괴물 문명과 싸워야 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다행히도 수세기 동안의 기술 발전 덕분에 그들은 새로운 집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고도로 발전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되었다. 아발론을 지키기로 맹세한 수천 명의 군인 중 레토는 전투복에서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고 그들이 이미 전선에 나가 있는 것 같아 걱정한다. 지휘관이 편성 명령을 내리기 위해 연락을 하자 그의 전투복에 있는 AI가 그들의 함대 현재 상태를 알려주며 웜홀을 통과할 준비를 한다. 전투복을 간단히 점검한 챔버는 레토에게 임무가 끝난 후 한 달간 휴식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드디어 그의 첫 경험을 할 기회를 가질 것인지 묻는다. 레토는 평범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래전에 잊어버렸다고 주장한 후 지휘관이 그들이 가장 위험한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집중하라고 지시한다. 레토와 다른 군인들이 자리에 들어서자 모두 웜홀로 날아가기 시작한다. 반대편으로 날아가자마자 그들은 즉시 블래스터를 장전하고 자신들만의 블래스터로 가득 찬 행성 크기의 오징어를 향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한다. 그 오징어의 방어 기제가 무한한 포탄의 파도를 막기 위해 작동하는 동안 레토와 다른 병사들은 회피 기동을 시작하며 세계 종말의 대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쏘기 시작한다. 그들은 우습게도 큰 나선형 빔을 발사하여 오징어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병사들이 우주 괴물 무리에게 바로 사격을 시작하며 전남도 무장시켜 대응한다. 전투가 격화되자 레토는 잠시 멈추기로 결심하지만 불과 몇 초 만에 세계 종말의 오징어가 재생되어 단 한 번의 폭발로 함대의 절반을 순식간에 날려버린다. 나선형 장치도 파괴된 상태에서 사령관은 웜홀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모두 후퇴하라고 명령한다. 레토의 부대가 사령관과 함께 후퇴하는 동안 그는 다른 병사들이 더 이상 포탄이 남지 않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괴물들을 막기 위해 결정을 내리며 챔버에게 그의 슈트를 최대 출력으로 설정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몇 초 만에 수백 마리의 우주 괴물을 쉽게 파괴하지만 계속해서 동료 병사들을 압도한다. 괴물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인 하나를 보고 도우려 하지만 갑자기 자신도 공격당한다. 다행히도 사령관이 그를 구하고 유일한 선택은 괴물들이 웜홀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에 도달하기 전에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모선으로 날아가는 동안 쿠달 사령관은 괴물들이 바로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붙잡아두고 시간을 벌기로 결정한다. 레토가 그들에게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키자 쿠달은 전투에서의 시간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며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괴물들과 싸우러 돌아갑니다. 레토는 그의 마지막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지만 모선에 가까워지던 중 괴물 중 하나가 그의 슈트에 달라붙습니다. 모선이 웜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레토는 괴물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만 손잡이를 놓쳐 웜홀의 잘못된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6개월 후 낡은 공장처럼 보이는 곳에서 앤니라는 아기 새가 다람쥐와 함께 낡은 시설을 질주하며 레토의 슈트에 침입하려는 몇몇 남자들이 있는 방에 도착합니다. 앤니는 벨로우스라는 더러운 남자에게 계약서를 전달한 후 피니온이라는 남자에게 그 슈트가 무엇인지 아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나사 하나도 뺄 수 없었다고 설명한 후 슈트에 적힌 글자를 보여주며 그들이 어떤 언어인지조차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가 벨로우스와 함께 슈트를 물에서 꺼내는 대가를 재협상하려고 할 때 앤니는 더 가까이 살펴보며 갑자기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피니오는 그게 단순히 쓸모없는 저예산 변압기라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가락이 거의 부러질 뻔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로부터 흥미로운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자 앤니는 그날 배달을 마치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뭔가를 찾으면 보러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그때 아직 슈트 안에 있는 레토가 체인버에 의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6개월 동안 코를 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체인버는 그에게 피니온과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며 그들의 형편없는 슈트 침입 시도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알기 위해 그를 깨웠다고 말합니다. 레토는 그들의 언어에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챔버는 이것이 오래된 언어라고 말하며 아직 해독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덧붙이죠. 그들이 연합군과 어떻게 떨어졌는지 설명한 후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챔버는 피뇽과 그의 멍청한 정비사팀을 제거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레토는 지금은 더 알아야 하니 쓸데없다고 말하지만 인사하려고 조종석에서 나가지 않고 모두 떠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잠시 후 피뇽이 다시 들어오는데 아미가 다시 슈트를 보고 싶어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 다시 그녀에게 재미있는 걸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발자국을 보고 가장 큰 렌치를 집어들어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 레토는 아미를 붙잡아 머리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지만 피뇽은 그의 언어에 혼란스러워하며 공격하려 합니다. 거의 발이 녹을 뻔한 레토는 그녀의 완벽한 케이크를 어깨 너머로 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피뇽은 그를 쫓아가며 모두를 깨우기 위해 경보를 울립니다. 시설을 달리며 레토는 챔버에게 분석을 요청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하고 한 지점에서 인기의 케이크를 총으로 때리며 그녀가 계속 욕설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피뇽은 리지드라는 이름의 새끼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나머지 팀원들은 레토를 찾지만 그는 도망쳐 배의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끝없는 바다가 펼쳐진 것을 보고 충격에 얼어붙습니다. 아미의 다람쥐가 그녀를 도와 자유롭게 만든 후 다시 잡으려 하지만 이미 포위된 것을 보고 챔버에게 슈트를 꺼내라고 말합니다. 피니온과 다른 이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체인버는 태양계를 빠르게 분석하고 레토에게 그들이 인류가 수천 년 전에 기원한 바로 그 지구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모두 낡은 메쉬 슈트를 입은 이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체인버는 레토를 보호하기 위해 그 앞에 착륙합니다. 피니온과 다른 이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자 체인버는 먼저 그들을 처리하자고 제안하지만 레토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모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리지시 레토가 누구인지 묻자 체인버는 번역을 도와주고 그녀에게 동맹에 가입해 우주 괴물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리짓은 오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낸 후 조종석에 있는 두 번째 인물에 대해 묻습니다. 그날 늦게 애니는 배달을 마치고 리짓과 만나고 리짓은 그녀가 레토와 가장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묻습니다. 애니가 레토가 집을 처음으로 탈출한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보였다고 말하자 피니오는 그의 슈트가 경납고를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리짓은 그가 그것을 찢으려 할 때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아무것도 슈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벨로스는 그저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슈트를 바다에서 끌어내는 동안 망가진 장비에 대해 피니온과 논쟁을 시작하자 리짓은 플릿 커맨더 페어락에게 그들의 최선의 방법은 슈트를 분해하고 그 기술을 사용해 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니온은 레토를 물에 던져버리자고 제안하지만 페어록은 그들이 레토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를 배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챔버는 탑승한 모든 사람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레토에게 원한다면 전체 함대를 떠다니는 무덤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토는 여전히 그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그들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성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또한 챔버에게 동맹이 항상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챔버는 집단 학살 계획을 일단 보류하기로 동의하지만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다시 동면 상태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나중에 애니는 배달을 계속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인 멜티와 사야가 그녀를 막고 레토에게 납치당한 기분이 어땠는지 묻습니다. 그들을 밀쳐내고 애니는 윙수트를 입고 날아가고 벨로스와 그녀의 팀은 레토를 데려온 장소 주변에서 더 많은 희귀 아이템을 찾기 위해 함대에서 분리됩니다. 몇 분 후 애니는 집에 돌아와 아픈 동생 베벨을 만나고 베벨은 레토와의 일에 대해 묻습니다. 애니가 레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와 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투복 안에서 번역해준 남자 덕분이라고 말하자 베벨은 신나하며 아마도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니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바다에서 그 수트를 발견했다고 상기시키지만 베벨은 지구가 완전히 얼어붙었을 때 별로 도망쳤던 사람들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몇 시간 후 애니는 레토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피니오는 얼마나 위험한지 계속 떠들고 있다. 그러자 리지드가 그녀를 대신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다. 챔버가 그녀가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레토는 그녀 쪽으로 걸어가서 그녀가 점심 도시락에서 물고기를 꺼내는 모습을 본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독일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그녀가 절반을 삼키고 뼈를 벗겨내서 두 번째 절반을 그에게 건네기 전까지는 그가 먹자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고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 챔버가 그것을 그에게 번역해주고 그녀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그들이 우주 어딘가에서 떨어졌다고 설명한다. 훨씬 후에 선상에 있는 모두가 자리에 앉아 레토가 수년간 싸워온 전쟁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집중한다. 애니는 챔버가 훌륭한 번역가라고 칭찬하며 그에게 배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다. 그러자 레토는 그녀를 데리고 나와 그가 실제로는 임무를 지원하는 AI일 뿐임을 보여준다. 그녀가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매우 흥분하자 챔버는 그녀에게 지구의 역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태양의 방사선 변화로 인해 온전하게 얼어붙었고 모두 녹아내리면서 물로 뒤덮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지금은 배를 합쳐서 함대를 만들고 오래된 배를 끌어올려 더 많은 자원을 찾기 위해 승무원들을 보내며 살아남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레토는 물의 일부가 빛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번개를 따라 전기를 모아 함대에 공급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는 하늘이 맑다는 것을 깨닫고 체인버에게 별을 통해 위치를 삼각 측량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함대의 관제실에서 에이미는 리지드와 다른 지휘관들에게 레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가 대부분의 삶을 거대한 우주 오징어와 싸우며 보낸 군인이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레토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함대에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벨로의 승무원들은 그녀가 해적선들이 그들을 향해 오는 것을 보기 전에 물속에서 더 발전된 기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레토는 동맹이 그들의 구조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함대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벨로의 승무원이 해적 함대에 공격받고 있다는 경고 시스템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심각하게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페어록이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동안 에이미는 레토에게 달려가 그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의하고 체인버에게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얻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쯤 벨로의 승무원들은 이미 포위당했고 선두 해적이 그녀를 붙잡아 그들의 함대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스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그녀의 보조원의 셔츠를 찢고 그녀의 목을 힘으로 다루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때 레토가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챔버가 탑승한 모든 사람을 찾아내자마자 킬 명령을 내리고 해적들을 순식간에 증발시키며 그들의 배도 폭파시킨다. 벨로와 그녀의 승무원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후 그는 가르겐티아 함대로 돌아가 에이미에게 더 이상 해적들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전한다. 감사하는 대신 그녀는 그가 군인이라는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 달려나간다. 몇 분 후 벨로가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그래서 리지드는 페어록에게 레토를 두는 것이 해적 함대와 전쟁을 시작할 거라고 말한다. 피니어는 다시 한번 레토를 물에 던지고 슈트를 훔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페어록은 해적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결정한다. 그 직후 벨로는 에이미를 찾아 도움을 청하고 둘은 그녀의 윙슈트를 이용해 레토에게 간다. 그는 즉시 발사 준비를 하지만 그녀는 아까 이상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재빨리 사과하고 벨로는 자신을 소개하며 통닭 한 마리를 건넨다. 그들이 준비를 시작하자 그녀는 왜 해적들을 모두 쐈는지 묻고 그는 그들이 기관총으로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상기시킨다. 벨로스는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구에서 큰 금기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가 왜 모두 총을 가지고 있는지 죽이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물어보자. 그녀는 해적들이 공격할 때 방역할 의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다시 그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고 그에게 송신기를 건네준 후 배로 돌아갑니다. 에이미는 그에게 그들과 함께 배에서 살 것을 고려해 보라고 말하고 벨로스를 구해준 것에 대해 제대로 감사한 후 떠납니다. 그때 레토의 작은 구조작전 소식이 드디어 해적 함대의 바닐라 맛 악당 사령관인 라케지에게 전해집니다. 그녀가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하자 메로치는 레토의 슈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가르간티아 함대를 모두 태우겠다고 맹세합니다. 잠시 후 정찰선이 그들의 함대를 발견하고 제3함대 사령관에게 알리자 그는 가르간티아에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페어록과 다른 이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라케지가 몇 시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페어록은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방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보좌관들은 즉시 그들이 심각하게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상기시키자 리지드는 대신 협상을 제안하지만 페어록은 라케지가 분명히 피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벨로스는 레토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하고 그가 송신기를 통해 모든 것을 들었는지 물어봅니다. 생각해본 결과 페어록은 리지드에게 조건을 정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레토에게 그들이 전체 함대를 파괴할 만큼 강한지 물어본다. 그가 목표 연습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가 왜 그들을 도우려 하는지 묻고 그는 벨로스와 에이미와의 대화가 그에게 정보를 모으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설명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보고 페어록은 그가 도와주는 것을 허락하고 그는 배를 경납고로 돌려 리지드와 전술을 논의하며 피니어는 조종석 안을 들여다보다가 거의 큰일 날 뻔한다. 몇 시간 후 가르간티아에 탑승한 모든 이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라케지와 그녀의 함대가 그들의 위치로 접근한다. 모든 불빛이 꺼진 것을 보고 그녀는 그들이 기습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야 하지만 그녀가 고용한 따개비 냄새 맡는 깡패들은 그들이 밤에 더 잘 싸운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레토가 그들 위에 하늘을 밝히며 위치를 드러내자 그들은 즉시 그를 쏘아내기 위해 사격을 시작한다. 이를 본 제3함대는 라케지를 향해 사격을 시작하고 그녀의 부하들도 방역을 한다. 전투가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지원 함대가 함선을 잃기 시작하자 레토는 재미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해적선을 가능한 한 많이 파괴하지만 해적들은 해치지 않는다. 마로치가 라케지에게 상황을 업데이트하자 그녀는 흥분하며 기습 공격을 명령한다. 바로 그때 가르간티아의 군인들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직후 수많은 잠수함이 수백 개의 메크 슈트를 배치하여 그들을 기습한다. 그들이 메카 슈트를 이용해 방역하는 동안 레토는 배에 가해지는 피해를 목격하다가 갑자기 레키지가 서핑 메카 슈트로 이륙하는 것을 본다. 제3함대 사령관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공격 명령을 내리지만 그녀는 쉽게 그들의 배를 뛰어넘어 부스터를 가동하여 모든 공격을 지나쳐 빠르게 돌진한다. 그녀가 페어록 사령관의 배에 충돌하자 그는 리지드와 다른 이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며 그녀는 자신을 노릴 뿐이라고 한다. 그녀가 창문에 가까워지자 레토는 그녀의 등에 매달려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제자리에 붙잡아 두고 사랑하는 노예들이 그에게 하프문을 꽂아 물속으로 끌어가려 한다. 레토는 뒤로 물러서며 레키지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녀는 죽는 게 낫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돌리며 지포스가 그녀의 뇌를 태우기 전까지 돌린 후 그들을 바다에 던진다. 해적들이 후퇴한 후 리지드는 페어록에게 레토와의 다음 행동 계획을 묻지만 그는 대신 결정을 내리라고 한다. 다음날 리지드는 함대의 모두를 이끌고 손상된 배들을 수리하기 시작한다. 몇몇이 레토에게 화물 이동을 도와달라고 하자 그는 챔버에게 명령을 내리고 챔버는 슈트로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모든 컨테이너를 끌어당긴다. 줄이 슈트에 엉켜서 충돌하자 레토는 달려가 잘라내지만 그들은 그를 막는다. 그는 주머니에서 떨어진 인보이스를 집어들고 그날 일찍 리지드가
그에게 버려진 배에 살 수 있도록 허락했던 일을 떠올린다. 에이미가 배가 너무 오래되고 녹슬어서 그가 편하게 살기 어렵다고 말하자 그는 배틀슈트와 챔버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청구서를 건네며 경납고를 망가뜨린 대가로 피니온의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에이미는 그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그가 모두의 목숨을 구했음을 상기시켰지만 그녀는 그들이 그를 머무르게 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립은 그들이 필수품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배틀슈트를 어디든 가지고 다니는 세금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가 그가 괜찮은지 묻자 그는 노예로서 문제없다고 말했다. 챔버가 다시 화물을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동안 리오라는 정비사가 리토가 명령을 내릴 수 없을 때도 챔버에게 명령을 줄 수 있냐고 묻는다. 몇 시간 후 에이미는 피니온에게 우편을 배달하러 들러서 챔버가 여전히 화물을 옮기고 있고 리토는 태양을 피해 쉬고 있는 것을 본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려 할 때 피니온은 다시 그를 배 위로 던지겠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를 차고 그 잃어버린 우주소년에게 좀 관대하게 대해달라고 말하며 발로 차버린다. 바로 그때 리토는 작은 아이들이 노는 소음에 정신이 팔려서 왜 그들이 전투 준비를 위해 훈련 캠프로 이끌려가지 않는지 궁금해해야 한다. 챔버가 더 이상 아발론에 있지 않다고 상기시키자 에이미가 나타나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그가 만지고 있던 발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레토는 왜 계속 구멍을 내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며 그것을 선물로 그녀에게 건네고 그녀는 고마워하며 할 일이 없으니 산책을 가자고 제안한다. 함대를 돌아다니며 그녀는 모두 함께 사는 가족들 덕분에 항상 활기찬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아발론에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녀는 베벨에서 우주 집착을 떠올리며 그와 이야기하고 싶냐고 묻고 만약 심장병이 없었다면 아마 저기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레토는 베벨과의 대화가 그에게 도움이 될지 묻는데 보통 아발론에서는 병든 사람이나 쓸모없는 사람들을 처리한다고 한다. 그가 고향 행성은 끝없는 공포 영화 같다고 하자 에이미는 지구에 관한 질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를 소개한다. 몇 분 후 그녀는 그를 도서관으로 데려가 오르덤을 소개하고 떠나 배달을 마치러 간다. 오르덤은 즉시 챔버에 대해 묻고 그런 첨단 기술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그의 질문을 들을 자리로 앉는다. 레토가 연합으로 돌아갈 방법을 묻자 오르덤은 오래된 우주여행책을 꺼내 보여주며 그에 관한 정보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레토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고 사과하지만 레토는 그게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며 왜 그들의 함대가 이렇게 쓸모없냐고 묻는다. 오르덤은 그 말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레토는 더 설명하며 그는 인문화 과제 없이 자유롭게 떠돌게 하는 조직은 본 적이 없다고 덧붙인다. 그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한 후 오르뎀은 그에게 베벨과 대화하여 그들이 왜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지 완전히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날 늦게 에이미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베벨은 처음으로 레토의 얼굴을 보고 신이 납니다. 그는 또한 챔버에 대해 얼마나 궁금했는지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레토가 정보를 요청하려 할 때 사야와 넬티가 나타나 에이미에게 그를 집으로 데려온 이유가 그의 우주고기를 시도하기 위해서인지 묻습니다. 에이미는 즉시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후 레토가 베벨과 혼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끌고 나갑니다. 그가 베벨에게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우주 괴물과 싸워왔다는 것을 말한 후 베벨은 그들이 지치지 않느냐고 묻지만 지치는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베벨은 그가 함대 생활에 적응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레토는 그의 혼란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하며 그들이 제대로 조직으로 기능하기에는 너무 무모하고 게으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벨의 함대는 사실 함께 살기로 동의한 사람들의 집합일 뿐 살아있다는 것 외에 큰 목적이 없다고 말하자 레토는 그런 낭비적인 존재는 동맹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챔버는 인류의 유일한 목적이 모든 적대적인 우주 생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베벨은 우주 괴물을 완전히 파괴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레토가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아마도 계속 비번일 것이라고 말하자 베블은 적이 파괴할 것이 없고 해적과 따개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들이 함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벨로우스는 그가 다시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수트를 맡긴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는 그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유용한지 묻고 그녀는 그에게 긴장을 풀고 그들과 함께 군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답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레토는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챔버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벨로우스는 그들에게 비를 잡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가장 큰 방수포를 가져와 물을 모읍니다. 비가 내린 지 조금 후 사야와 멜티는 그가 다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에이미에게 일을 멈추게 해서 그에게 마법을 걸게 합니다.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말리게 한 후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차를 만들고 그는 베블과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블은 아픈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가 식물인 상태가 어떻게 에이미의 삶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레토는 자신이 동맹에 얼마나 쓸모없을지 주장하자 베블은 동맹이 훈련과 전쟁 외에는 완전히 반대라면 왜 괴물의 발톱을 플루트로 만들었는지 묻습니다. 레토는 플루트가 무엇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베블이 그것으로 곡을 연주하자 그는 자신이 그리미 리퍼에게 보내지기 전에 한 소년을 위해 플루트를 만든 것을 기억합니다. 눈물이 갑자기 그의 눈구멍에서 흘러내 내리자 베벨은 그가 괜찮은지 묻지만 그는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하며 다시 플루트를 달라고 요청한다. 다음 날 아침 플루트를 작업하면서 레토는 베벨과의 대화를 기억하고 챔버에게 함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 챔버가 전투와 관련된 것 외에는 완전히 쓸모가 없다고 말하자 그는 플루트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지만 그때 에이미가 나타나 챔버에게 인사한 후 플루트를 살펴본다. 레토가 그것을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계속 부르자 그녀는 그의 노력을 깔보지 말라고 하고 플루트를 떨어뜨린 후 며칠 전 피니언의 팀과 함께 일하며 번 돈을 건넨다. 그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를 보자 그녀는 우주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그는 동맹이 군인들이 개인 물품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녀에게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는 배달 소녀로서의 자신의 일이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한 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제안하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몇 분 후 그녀는 그를 정기 고객에게 데려가고 그의 우편물을 건네준 후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묻지만 그는 새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시도해보라고 말한다. 에이미는 그에게 어부들과의 일을 보장하지만 그들이 모두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벨로우스의 정규 사무직으로 시도해보겠다고 결심한다. 불행히도 벨로우스는 그가 청구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하며 이틀 후 보물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 에이미는 떠나야 한다고 사과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하며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농장 쓰레기로 코가 거의 타버릴 뻔한 후 그는 잠시 쉬기로 결심하고 체인버에게 자신의 기술에 맞는 일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때 모든 엔진이 꺼지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유용해질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피니언이 그에게 셔츠를 던지며 파티에 초대한다. 몇 분 후 에이미와 벨로우스가 그와 합류하고 피니언은 거대한 고기 덩어리를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을 기다렸는지 이야기한다. 에이미는 그에게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함대,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 청소와 더 비슷하다고 상기시키며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일을 해주고 있다고 자랑하자 정찰부대가 지나가고 그는 즉시 숨는다. 그들은 모두 그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어본다. 레토가 왜 피니언이 커뮤니케이션에 그렇게 신이 났는지 묻자 에이미는 그들이 보통 일에서 잠시 쉬고 바람이 잔잔해져 물이 고요해질 때 약간의 유지보수를 한다고 설명한다. 드디어 피니언의 파티 장소에 도착하자 체인버가 전투복을 착륙시키고 임시 수영장을 만들어서 소녀들은 즉시 옷을 벗고 레토에게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며 그를 벗기고
그의 탄탄한 복근을 잠시 바라본다. 그들은 오후 대부분을 물속에서 장난치며 보내고 베벨과 오르돈 박사는 그늘에서 즐긴다. 몇 분 후 피니어는 드디어 그릴을 설치하지만 여전히 가동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레토에게 유용하게 지내라고 말한다. 전투복이 그릴 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린 후 피니어는 특별 소스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레토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드디어 일을 하게 되어 신이 난 피니언에게 소스 할머니에게 보내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인지 소녀들이 묻지만 그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방향을 전달한다. 소녀들은 선크림을 바르기 위해 그늘을 만들지만 넬티는 배를 평평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적게 먹기로 결정한다. 사야가 사랑 손잡이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매크로를 추적하기로 결심하고 에이미는 통신에서 리짓의 호출을 듣고 대답한다. 리짓은 먼저 엔진의 제어 시스템을 찾는 방법을 설명한 후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고쳐서 불이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한다. 에이미는 처음에 그들의 파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다른 이들에게 연날리기 경주를 제안한다. 그 사이 레토는 피니언이 설명한 구역을 드디어 찾지만 갑자기 다치고 지친 설탕 엄마에게 인사를 받는다. 소녀들이 왜 회의적이었는지 깨달은 레토는 그들이 서핑연을 물에 띄우고 규칙을 정한 후 누가 먼저 스프링클러에 도착하는지 보러 출발한다. 그때 피니어는 전투복이 훌륭한 열 전도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벨로우스가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느냐고 묻기 직전에 체인버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그가 그녀를 파티에 남도록 설득한 후 레토는 체인버에게 타락한 노인들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피니어는 레토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자리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리짓이 파티에 나타나 피니언에게 어두워지기 직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잠수복을 벗고 벨로우스와 함께하며 벨로우스는 그녀가 아버지 없는 아이처럼 행동할 타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레토는 제어탑에 도착했지만 집착하는 할머니들이 계속 쫓아오고 계단을 부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애니가 그를 붙잡고 느슨한 전선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 레이스에서 이깁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시작한 후 그녀는 레토에게 왜 유령을 본 것처럼 보이는지 묻지만 트라우마가 그의 말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그녀는 스프링클러가 켜지기 전에 음료를 제안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그가 정신병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내려주고 피니언이 방을 임시 그릴로 바꾸는 동안 소녀들과 함께 편안히 쉬러 파티로 돌아갑니다. 피니언이 말한 할머니를 드디어 만나게 된 레토는 자신이 쓴 지침서를 건네고 그녀는 그것을 한번 보고는 그에게 상자를 줍니다. 그는 처음에 살짝 들여다볼까 생각하지만 피니언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달려가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파티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봅니다. 레토가 그들과 합류한 후 피니언은 소스를 맛보고 그 맛에 반한 뒤 애니가 그를 데려가 접시를 가져오게 하여 그도 고기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몇 시간 후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기 시작하자 모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애니는 레토에게 충분했는지 물어보고 그가 사실 더 원했다고 하자 그녀는 소스를 더 빨리 가져다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레토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핀니온이 그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를 기쁘게 하려고 파티를 열었다고 밝힌다. 그녀와 베벨은 레토를 다시 안으로 데려가고 그의 기술에 가장 적합한 일을 찾는 데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다음날 레토는 자신의 급여를 세어보려 해 하지만 필수적인 필요는 이미 해결된 상태라서 무엇에 쓸 수 있을지 혼란스러워한다. 그가 아마도 자신이 과도하게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애니가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자 그녀는 그가 동맹에 있을 때 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오는 카니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돈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후 그를 어부 길드 마스터에게 데려간다. 서로 소개한 후 그녀는 축제를 위해 물고기를 잡는 데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묻고 다행히도 길드 마스터는 기꺼이 그를 고용하겠다고 제안한다. 그가 전투복에 대해 묻자 레토는 이번에는 손으로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 그들은 물고기 떼를 발견하고 길드 마스터는 그들이 얼음시대 이전의 세계에서 온 나노봇에 의해 가끔 링에 갇힌다고 설명한다.
레토는 그들의 매크 슈트 중 하나에 올라타고 조작법을 쉽게 파악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을 요청하자 길드 마스터는 그들이 그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상기시킵니다. 슈트를 제대로 조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듣고 난 후 레토는 가장자리에 나가 물속으로 떨어지지만 그 후 슈트의 방향을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길드 마스터는 그것이 그의 전투 슈트와는 다르다고 상기시키고 일반 수영만큼 쉽다고 약속하지만 수영을 할 수 없다고 말한 후 레토는 슈트를 뒤집고 크레인에 의해 끌려 나옵니다. 그런 다음 에이미는 그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식당으로 데려가지만 그들이 음식을 받자마자 사야와 멜티가 나타나 그녀를 놀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카니발에서 그와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바로 그때 체인버가 레토에게 혼자 낚시를 할 수 있는 허락을 요청하고 레토는 허락해주자 그는 전투 슈트를 인수하고 길드 마스터에게 알린 후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몇 분 후 피니언이 레토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어떻게 소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특별한 다이너로 그를 데려갑니다. 주문을 한 후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대해 묻고 레토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피니언에게 여전히 동맹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상기시키지만 피니언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걱정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한 후 그의 전투 슈트가 좋은 것을 얻는데 더 쉽게 해줄 것이라며 그의 승무원에 합류하여 구조 작업을 제안합니다. 레토를 계속 설득하려는 동안 에이미와 소녀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을 위해 춤을 추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벨로우스가 나타나 레토에게 그녀와 함께 구조 작업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다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질문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한다. 반면에 피니언은 그에게 술과 함대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에게 무제한 접근을 약속하지만 그와 벨로우스가 이에 대해 논쟁을 시작하자 레토는 에이미의 완벽한 허리에 정신이 팔리다가 웨이터가 문어 요리를 서빙하자 집중을 잃는다. 그가 총을 꺼내고 문어가 우주에서 싸우는 괴물들과 매우 닮았다고 말한 후 벨로우스는 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문어의 촉수를 먹고 물속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오징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한다. 그가 마침내 총을 내려놓자 챔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라고 요청한다. 그의 작은 낚시 시도가 길드 마스터의 언어 폭행으로 끝났던 것 같다. 그는 그물로 잡지 않고 전체 물고기 떼를 가른 참치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선장에게 물고기라면 상관없다고 말하려고 할 때 레토가 나타나 이번에는 전투복을 입고 다시 낚시를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잠수한 후 다른 어부들과 만나 중력 기술을 활성화하여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그물로 끌어당긴다. 몇 시간 후 에이미가 공연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를 만나고 그는 그녀에게 플루트를 연주해 주기로 한다. 그때 천둥 소리를 듣고 즉시 그녀를 보호하며 챔버에게 적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지시한다. 그녀가 완전히 안전하고 자연스럽다고 설명하자 그는 자신의 손이 그녀의 등 위에 있었음을 깨닫고 손을 떼어낸다. 그녀는 그에게 플루트를 계속 연습하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녀의 춤을 떠올리게 하여 그는 그녀가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전에 연습도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사람처럼 간단한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개인적인 춤 공연을 보여주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가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 후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가고 그는 이전에 사온 선물을 베벨에게 주며 오르뎀이 그가 전투에서 목숨을 걸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구조 작업을 하기로 한 결정을 이야기하자 베벨은 그를 위해 신나하며 그것이 행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그는 전투복을 입고 깊은 바다로 들어간 후 벨로스를 만나고 그녀가 피니온보다 훨씬 똑똑하게 들린다고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파손된 배를 열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의 수트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때문에 그가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배의 벽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챔버가 우주 괴물 중 하나의 존재를 경고하자 그는 벨로우스를 밀어내고 수트의 무기를 충전하여 그것을 무력화합니다. 그가 그것을 향해 수영하자 벨로우스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발사를 놓치고 그 힘에 의해 그녀는 뒤로 밀려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공격도 그것을 방역하게 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괴물은 그녀의 수트에 달라붙어 그것을 찢기 시작합니다. 레토는 그녀를 풀어주기 위해 신속하게 그것을 폭파하고 챔버에게 포를 준비하라고 하지만 챔버는 그것이 물속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상기시킵니다. 레토는 돌진의 고래, 오징어를 안고 마치 꽉 찬 풍선처럼 터뜨립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수면으로 돌아오고 벨로우스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며 리지드는 플랜지와 크라운에게 말하면서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그들이 모두 함대의 모든 사람이 고래 오징어를 신성한 생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자 그녀는 모두가 레토를 함대에서 내보내고 싶어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방금 이 소식을 들은 피니언이 드디어 레토를 찾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가 고래 오징어의 내장을 슈트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충격적으로 지켜보는 동안 피니언은 신이 납니다. 레토는 시험관에 고래 오징어 샘플을 채취한 후 챔버에게 그것이 우주에서 쌓은 것들과 유사한지 분석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고래 오징어의 이빨 중 하나를 잡고 우주에서의 여러 전투를 회상하며 그것을 지구로 가져왔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챔버가 고래 오징어가 지구에 어떻게 침투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에이미를 만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오르뎀은 페어록의 심장에 대한 정기 검사를 마치고 나머지 함대에 더 많이 접근하기 위해 그의 주선에 머무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페어록은 거부하며 남은 시간을 가르티안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르뎀은 그가 고래 오징어 사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페어록은 그들이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주장하며 그의 후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몇 분 후 피니언은 그의 기계 친구들을 불러 고래 오징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어떻게 그곳에 구조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지 묻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곳에서 보물을 봤던 어떤 사람을 상기시키자 그는 이제 드디어 오징어와 싸울 만큼 용감한 사람이 생겼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며 레토가 실제로 이 계획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때 리지드는 벨로우스에게 그가 고래 오징어를 공격하게 한 것에 대해 꾸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잘못을 인정하자 레토는 기회가 생기면 또 다른 고래 오징어 스무디볼을 만들겠다고 리지드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아직 우주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자 그는 고래 오징어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순진하게 굴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논쟁은 플랜지가 끼어들며 리지드에게 페어록에게 상황에 대한 전체 보고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녀가 둘 다 해고하고 떠난 후 벨로우스는 피니언이 플랜지를 따로 불러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엿보려 한다. 잠시 후 레토는 베벨을 만나고 고래 오징어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본다. 하지만 베벨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애니는 그가 모두와 싸울 생각이 진지한지 묻는다. 그가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애니는 화가 나서 그가 아르간티아를 자신의 어리석은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지 말라고 한다. 그와 체인버는 고래 오징어들이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 멍청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에이미에게 전쟁의 가능성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나간다. 한편 벨로우스는 피니언에게 다가가 왜 레토의 고래 오징어에 대한 증오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지 묻는다. 그는 고래 오징어 지역에 묻혀있는 모든 손대지 않은 보물들을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구조 임무가 실패에 대한 기분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는 또 다른 무의미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피니언은 즉시 그녀의 셔츠를 잡아 분노를 표현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통제하고 죽은 형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때쯤 레토는 이미 장비를 갖추고 있고 챔버가 아직 그들의 위치를 삼각 측량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화를 낸다. 하지만 곧 챔버가 고래 오징어 샘플 분석을 마치고 그것이 분명히 우주에서 싸웠던 그 괴물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몇 분 후 정찰병이 거대한 고래 오징어 떼를 발견하고 이들이 함대에 다가오면서 바다를 밝히는 모습을 포착한다. 그래서 에이미는 즉시 출동해 레토가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다. 즉시 챔버가 레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는 전투복을 착용해 모두를 멈추게 하려 한다. 하지만 에이미가 나타나 그가 떠나는 것을 막는다. 그 무렵 리지드와 함대에 타고 있던 모두는 공격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다. 그때 페어록이 나타나 지휘권을 잡고 사이렌을 멈추게 하며 모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한다. 모든 소음을 잠그라고 말한 후 그는 모든 엔진과 전원 공급 장치를 끄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전체 함대가 멈추고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간다. 이를 보고 레토는 에이미를 밀치고 전투복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들이 그를 부른의 원인으로 본다면 함대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녀가 그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순간 리지드가 2명의 경호원과 함께 나타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머리에 총을 쏘겠다고 위협한다. 바로 그때 고래 오징어들이 함대 바로 아래에서 수영하기 시작하고 그는 모두가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충격적으로 지켜본다. 모두가 지나간 후 에이미가 레토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멈추고 함대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다음날 피니어는 페어록과 회의를 소집하여 그와 레토와 함께 함대를 떠날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한다. 플랜지가 자신의 배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자 페어록은 충격을 받고 모두가 이유를 묻는다. 그래서 그는 탐험되지 않은 고래 오징어 지역에 있는 것이 인류의 미래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페어록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몇 시간 후 병상에서 리지드는 페어록이 괜찮은지 확인하려 하고 페어록은 그녀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한 후 함대의 열쇠를 넘기며 잘 관리하라고 한다. 그녀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며 함대가 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모든 사람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키라고 말한 후 마지막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 사이에 챔버는 그들의 현재 위치와 동맹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래서 레토는 즉시 떠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챔버는 그들이 빛의 속도로 여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전투복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레토는 그들이 처음 바다에 추락했을 때 보낸 구조 신호에 대하여 묻고 챔버는 그것이 동맹에 도달하는데 최소 6,0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사실상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상태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몇 시간 후 페어록을 위한 장례 행렬이 시작되고 모든 지휘관들은 그가 함대를 리지드에게 넘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나타나 플레인의 함대를 떠나고 싶다는 요청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지만 그녀가 페어록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복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화를 냅니다. 다행히도 크라운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은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며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반대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핀니어는 레토의 현재 스텔트의 현재 상황에 대해 모두 듣고 그가 원하는 만큼 고래 오징어를 없앨 수 있는 둥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팀과 함께 가서 좋은 것들을 챙기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레토가 고래 오징어를 파괴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있다고 상기시키자 핀니어는 그의 파트너가 되는 것에 신이 납니다. 플레인의 함대에 연결된 모든 배들이 가르간티아와 분리하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하자 리지드는 그를 만류하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가르간티아는 더 나은 자원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먹이 사슬의 바닥에 처박힐 무방비 상태의 유람선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함대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 동안 에이미와 사야는 놀트를 찾아가 그녀가 정말 떠날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하며 레토가 함께 가기 때문에 사실 재미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레토가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니다. 페어록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플레이는 크라운에게 자신이 후계자가 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페어록의 결정이 옳았다고 주장하며 리지드를 최선을 다해 안내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쯤 리지드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책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고 페어록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을 살펴봅니다. 잠시 공기를 마시러 나가려 할 때 피니언이 나타나 자신의 퇴사 요청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거절하려 하지만 피니언은 그녀가 사람들을 함대에 붙잡아 두는 것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애니는 레토를 찾지만 그와 대화하기 전에 발코니를 찾아 지켜보는 것으로 스스로를 멈춥니다. 사야가 그녀를 찾아와 모든 일에 대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멜티와 함께 떠나서 그와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하지만 애니는 거부하며 베베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멜티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표현하자 애니는 감정이 복받쳐 또 다른 이유로 남기로 결심합니다. 반면 리지드는 우울증에 빠져 계속 힘들어하다가 벨로우스가 나타나서 잠시 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거부하며 그렇게 하면 자신이 약해 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벨로우스는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넘겨주었을 때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다 거의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한 후 리지드에게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믿으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에이미는 집에 돌아와 즉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벨로우스가 레토에 떠나기로 한 결정을 들었냐고 묻자 그녀는 마침내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후 리지드는 플레인의 함대 중 한 척이 남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가르간티아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첫 희망의 물결을 느낍니다. 그녀가 페어록이 신뢰를 사용해 함대를 유지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벨로우스는 레토를 찾아가 그가 정말 떠나는지 묻습니다. 그가 자신의 결정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자 벨로우는 그녀의 기분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한다. 레토는 그에게 플루트를 주며 그것이 아마도 그의 형이었을 소년의 것이라고 말한다. 벨로우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기도 전에 레토는 동맹이 아픈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다고 상기시키며 고래 오징어가 갑자기 공격하기로 결정하면 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벨로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레토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이것이 모두 에이미가 그를 잃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때 페어록의 장례식은 마침내 끝을 맺지만 리지드가 드디어 나타나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한 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의 시신이 바다에 떨어진 후 그녀는 모두를 향해 돌아서서 페어록의 유산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깊이 표현하며 그들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녀는 함대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자 실망하기 시작한다. 다행히도 모두가 침묵을 깨고 그녀가 함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몇 시간 후 레토는 에이미가 옷을 챙기는 것을 보고 그가 떠나려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를 안으로 데려가 차를 마시며 베벨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다. 베벨이 정말 마음을 바꾸지 않겠냐고 묻자 레토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그는 피리와 보여주며 언젠가 다시 와서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그 후 잠시 후 에이미는 플레임 함대와 함께 피니온과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다 벨로스가 합류해 모두가 가르가치아를 버린 게 너무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피니온은 그의 함대를 안개바다라고 불리는 바다의 한 구역으로 이끌고 고래 오징어를 추적하는 장치가 잡히기를 기다렸다가 레토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는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챔버는 오징어를 스캔하며 우리가 우주에서 싸운 것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레토는 창을 사용해 최대한 힘을 아끼기로 했어요. 계속 싸우던 중 피니온의 승무원들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을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계획만 잘 따르면 평소 임무처럼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어요. 그는 그날 형과 함께 처음 안개바다에 뛰어들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당시 모두가 그렇듯 그는 많은 고래, 오징어들 사이에 있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의 형은 오징어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한 걱정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입구를 찾은 후 그는 피니온에게 뒤에 남아 지켜보라고 하고 자신은 들어가서 함대에 가져갈 만한 것을 찾았어요. 몇 분 후 고래 오징어 한 마리가 나타나 피니온을 자세히 보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형을 찾았어요. 그는 바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어요. 찾던 것을 가져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형이 돌아가기로 결심하자 12마리 이상의 고래 오징어들이 헤엄쳐 나오고 피니온은 특히 큰 오징어에 거의 끌려갈 뻔했지만 형이 나머지 오징어들에 의해 갇히기 직전이었다. 추억 여행이 그들에게 왜 고래 오징어와 싸워야 하는지 상기시키자 피니온은 레토가 얼마나 쉽게 그들을 파괴하는지 보는 것에 신이 난다. 몇 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오징어를 찢어버리면서 그는 피니온에게 상황을 알리고 더 깊이 잠수해 그들의 둥지를 찾기 시작한다. 피니온은 도울 준비를 한다. 어느 순간 챔버는 레토에게 늘어나는 고래 오징어의 수를 경고하며 모두를 한 번에 감당할 수 없으니 후퇴하라고 제안한다. 그래서 레토는 그들을 유인하고 피니온에게 신호를 보낸다. 피니온은 그의 함대에게 기름 탱크를 물속에 떨어뜨리라고 명령한다. 그는 폭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사용한 후 더 깊이 잠수하여 챔버에게 다른 고래 오징어들을 추적하게 하고 그들이 둥지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피니온의 부대가 도망치는 오징어를 폭파시키기 위해 계속 탱크를 떨어뜨리는 동안 레토는 형이 물고기 먹이가 된 바로 그 둥지에 들어가고 거기서 거대한 타이탄보다 더 큰 고래 오징어를 만난다. 챔버는 즉시 다시 후퇴하자고 제안하지만 레토는 거절하고 여러 오징어에게 잡히게 된다. 잠시 후 피니온은 걱정하며 나머지 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레토가 아직 괜찮다고 답할 때까지 기다린다. 챔버와 다시 확인하여 아직 에너지가 충분한지 확인한 후 그는 가슴 포탄을 충전하고 남은 모든 고래 오징어를 증발시킨다. 피니언은 자신의 팀에게 매크 슈트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멜티 플랜지 그리고 다른 이들은 함선에서 지켜본다. 시설 깊숙이 들어가자 레토는 고래 오징어의 자손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불태우기 시작하지만 그들의 거의 인간 같은 몸에 흥미를 느낀다. 주요 시설 건물 안에 들어가자 그들은 관리 블록을 발견하고 레토는 그것을 확인하러 가서 떠다니는 칩들을 발견한다. 챔버는 그것들을 스캔하고 과거 문명의 기록이라고 알려준다. 암호를 해독한 후 챔버는 그 데이터가 동맹에 의해 기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레토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레토는 동맹에서 유시담어셜한 군인인 자신이 그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상기시키고 챔버는 데이터를 잠금 해제한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인류가 우주 탐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의 영상 자료로 밝혀진다. 빙하기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류가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과학의 급속한 발전을 지지하는 이들은 전통과 자연 질서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진화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어느 순간 진화자들이 비인도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유출되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는 것에 반대했다. 수년 후 빙하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인류는 이미 편안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릴 것이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로버들은 인간 몸 자체를 조작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인간 DNA와 오징어의 DNA를 결합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유출로 인해 그들이 복제된 DNA 대신 인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엘로버스와 대륙 연합 이후 연합으로 알려짐 간의 전쟁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지구가 더 이상 정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연합은 최초의 웜홀 추진기를 만들어 폭탄으로 장치하여 엘로버스가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획을 눈치채고 방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챔버는 그것이 적에 의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레토는 자신이 평생 다른 인간들과 싸워온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흥분합니다. 바로 그때 어린 오징어 한 마리가 수트 쪽으로 다가와 살펴보려 하고 챔버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으스러뜨리며 레토는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그가 조종석에서 무너져 내릴 때 피니오는
친구들에게 전리품을 어디에 저장할지 보여주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가르간티아 함대에서는 베베리그를 그리워하며 에이미가 돌아오기 직전 플루트를 연주하기로 결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잠시 후 피니온의 친구들은 닻을 내리지만 정말로 구조 작업이 안전한지 다시 묻습니다. 그가 레토가 살아있는 고래에 오징어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군인은 돌아와서 모두가 흥분하는 동안 정신을 잃기 시작한다. 메타라는 이름의 소녀가 매크슈트를 위한 드롭 사이트로 기계들을 안내하는 동안 피니어는 그녀와 함께 드롭을 감독한다. 반면 레토는 잠든 작은 에볼버드를 파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 피니어는 음료를 마실 자리를 찾고 형을 위해 한 잔을 따르다가 플랜지가 나타나 그들이 꺼내온 것들을 보게 되어 흥분한다. 피니언이 그들에게 좋은 물건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자 플랜지는 드디어 세상을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피니언은 즉시 다른 사람들과 전리품을 나누려는 계획을 차단한다. 플랜지는 그가 인류의 잃어버린 기술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그의 목표를 지지했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피니언은 그들이 위험을 감수한 주체인데 왜 나눠야 하는지 묻는다. 두 사람은 모두 보물을 독차지하면 해적과 다른 공격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방송 시스템을 요구한 후 어떻게 고래 오징어를 처치했는지 모든 함대에 메시지를 보낸다. 몇 분 후 플랜지의 조수가 해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플랜지는 그들이 가르간티아를 막 떠났는데 왜 모두 싸움을 예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놀트가 그를 위한 편지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는 재빨리 읽어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여전히 피니언의 계획을 지지하는지 물어보려고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시설에서 회수한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설명하자 그녀는 그에게 피니언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선주들이 이미 그보다 피니언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추가로 설명합니다. 그때 레토의 정신적 에피소드가 피니언에 의해 방해받고 피니언은 그가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가 다른 일을 거부하자 피니언은 그가 날카로움을 일컬었는지 묻고 그 질문은 충격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한편 크라운은 리지드와 만나 피니언의 발표에 대한 그녀의 결정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증거가 생길 때까지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나머지 함대가 이 소식을 들었는지 묻고 크라운은 더 많은 선주들이 소식을 듣고 떠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베빌은 오르뎀에게서 평소처럼 검사를 받고 피논의 발표를 들었는지 묻는다. 이후 사야는 레일 근처에서 애니를 발견하고 피논이 그냥 입만 뻥긋거렸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하려자 하지만 애니는 계속 기분이 나쁘다. 그로부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피논과 몇몇 기계공들이 작은 해적 함대를 포위하고 항복 깃발을 기다리며 계속 사격을 한다. 그들이 탄약이 바닥나고 있다고 말하자 피논은 시설에서 무기를 발견한 것을 기억하고 메이텍에 가동하라고 지시한다. 조종석에 뛰어든 그녀는 조작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겨우 한 발을 발사하자 해적들이 항복하고 함대에 합류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그들처럼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함대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임을 깨닫고 그들의 요청을 수락한다. 몇 시간 후 피노는 여전히 기분이 나쁜 레토를 발견하고 전투복과 함께 물건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레토는 그에게 전투복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하며 그들이 그걸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피노는 그를 끌고 나가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파티에 참여하도록 한다. 모두가 고래오징어를 물리쳐준 레토에게 감사하라고 말한 후 그는 수트를 가지고 떠나고 레토는 왜 자신의 인생을 의미 없는 전쟁에 바쳤는지 계속 고민한다. 그때 피니어는 챔버에게 그들이 꺼내온 EMP 블래스터를 보여주고 신나서 시험해 보길 원한다. 하지만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챔버는 물속의 나노봇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결정한다. 그 후 조금 지나서 레토는 새로운 플루트를 만들며 자신을 분산시키려 하지만 작은 고래 오징어를 처치한 일을 계속 떠올리며 좌절한다. 바로 그때 챔버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영상 자료가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속의 나노봇이 그들이 우주에서 쌓은 진화자들이 외골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레토는 다시 화가 나서 챔버에게 왜 적도 인간인 상황에서 연합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묻는다. 챔버가 최근 발견이 연합의 임무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자 레토는 그가 단지 프로그래밍된 대로 믿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챔버는 그들이 더 이상 연합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상기시키고 진화자들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인류 문명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레토는 혼란스러워하며 인간이 전투 수트와 같은 기계를 개발한 이유는 인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종으로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반면에 진화자들은 인간 형태가 필요 없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우주를 탐험할 유일한 우월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레토가 그를 이해하기 시작하자 두 번째 전투복에서 신호를 받게 되고 레토는 그것이 쿠졸 사령관의 것임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가르칸티아에서는 애니가 벨로우스와 만나 우편물을 전달하고 리지드는 그녀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표현한다. 그녀는 또한 그들의 정기를 위한 다음 은하의 흐름이 안개바다 근처에 있어 피니온과 레토를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플랜지는 쿠졸 사령관의 함대를 방금 보았고 피니온에게 알리러 떠난다. 레토는 쿠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구조 신호를 보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응답할 수 없었다고 말한 후 레토에게 와서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요청한다. 그때 피니온도 그들의 함대를 보았고 그의 선원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블래스터와 레토의 지원을 상기시키며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기로 결정한다. 그들이 쿠졸의 함대를 향해 발사한 후 그는 배의 마스트 중 하나를 잘라내는 더 강한 폭발로 응답한다. 더 가까이서 살펴본 후 그것이 전투복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은 핀니오는 레토를 부르기 시작하지만 곧 그의 전투복을 착용하고 쿠졸을 보러 떠난다. 함대에 도착하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추졸이 그들을 모두 정리할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수트를 착륙시키고 클라리아라는 이름의 여사제에게 인사를 받으며 식당으로 안내받는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추졸이 홀로그램을 통해 나타나 그를 직접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가 조종석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말한다. 그를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표현한 후 레토는 그들이 여전히 동맹에 있을 때처럼 그를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체인버는 그의 전투 수트에 있는 AI인 스트라이클에게 그의 병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한다.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피니온의 승무원들은 레토의 보호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들이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할 방법이 바닥나자 플랑제가 나타나 그들을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후 피니온에게 두 번째 전투 수트에 대해 묻는다. 그들은 추졸의 함대가 무엇을 원할지 알아내려고 시도하다가 멜티가 송신기를 들고 나타나 그들이 함대의 대표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한다. 피니온은 그들에게 대답하러 가기로 결정하지만 플랭제가 그를 막고 고장난 엔진을 고치는 능력이 제대로 된 협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우위를 확립하려는 시도는 멜티가 사실 그들이 피니온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밝히자 즉시 무산된다. 그 노인을 조금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피니온은 함대의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말하며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그가 리더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그를 픽업 지점으로 안내한 후 멜티는 또다시 실수로 인해 그의 사람들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사실상 항상 실패자였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들은 매우 익숙한 메카슈트를 발견하고 라케즈가 그곳에서 내려와 자신이 그의 호위임을 다시 소개한다. 쿠졸 함대에 도착하자 피니어는 사람들의 매우 열악한 생활 조건을 눈치채고 라케즈는 전투 슈트의 그림을 보여주며 그것을 신처럼 숭배한다고 말한다. 그때쯤 쿠조 오렐은 레토에게 지구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진화자들과 싸울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고 레토는 그들이 사실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다. 쿠졸이 그들이 인간성을 잃었다고 말하자 레토는 왜 연합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묻고 쿠졸은 그런 정보는 병사들에게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진정한 인간 본성은 행성의 진화자를 전멸시켜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다시 한번 레토에게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한편 라케지는 피니언을 한 방에 데려가서 기다리라고 지시한 후 떠난다. 그는 편히 앉으려고 하지만 이상한 신호를 발견한다. 그 신호를 집어들고 주변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탁자에 놓인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열리게 된다. 그때 스트라이커가 자신을 소개하며 그 신호는 사실 임무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테스트였다고 설명한다. 그가 왜 자신을 스페시피클리 원했는지 묻자 그녀는 그가 진화자 둥지에서 설치한 블래스터를 기억시키며 그가 회수된 기계들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안내한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에 놀라면서도 피니언은 태연하게 군중의 안전을 요구한 후 수락합니다. 스트라이커가 떠난 후 라케지는 다른 사제들과 함께 그를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에게 읽어야 할 선언문을 주며 그를 자신의 일원으로 낙인 찍습니다. 바로 그때 플랜지와 그의 함대의 모든 사람들이 통신을 통해 그가 쿨겔의 함대에 합류할 경우 평화로운 공존을 제안하는 것을 듣습니다. 플랜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그들을 항복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임을 깨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동의합니다. 몇 분 후 그들의 모든 배가 쿨겔의 함대와 연결되고 클라리아는 그를 공식적으로 환영한 후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규칙을 읽어주는 동안 라케지는 피니언을 함대를 안내하며 왜 다르간티아처럼 일반 상점이나 사업체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후 그녀는 그의 친구들과 연락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체인버는 레토가 쿨게르를 조종석 채소로 만든 무엇인가를 잡지 않았는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가 조종석을 떠나지 않고 전체 함대를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체인버는 쿨겔의 상황이 그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일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체인버가 쿨겔의 두려움으로 통치하기로 한 결정이 실제로는 약간 똑똑하다고 설명하는 동안 라케지는 그녀의 악당 보조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그녀의 배로 돌아갑니다. 몇 시간 후 레토는 쿠겔에 의해 깨워지고 그는 다음 임무 단계가 가르간티아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레토가 에이미와 베베리 포로로 잡힌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하자 피니오는 함대가 물속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보관하는 창고로 끌려간다. 클라라가 그에게 기계들을 고치기 시작하라고 하자 그는 자신이 기계에 대해 거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알아내라는 것인지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외부층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장치를 건넨다. 그녀가 떠난 후 라케이지는 그를 부끄러운 배신자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계속 검색하다가 그녀가 파트너십을 요청한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녀는 해적이 되고 싶다는 욕망과 쿠겔의 전체 함대를 침몰시키기 위해 레토의 전투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와 플러팅할 기회를 잡는 동안 레토는 쿠겔을 만나 가르간티아 대신 다른 함대를 점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가 거부하고 가르간티아를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자 레토는 그가 단지 동맹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 뿐이라고 반박하려고 한다. 하지만 쿠겔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고수한다. 그때쯤 피니오는 기계 중 하나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멜티가 갑자기 나타나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일반 우편을 건넨다. 그 직후 레토는 쿠겔과 싸웠던 전투를 회상하고 그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우연히 나타난 다람쥐가 에이미를 떠올리게 한다. 그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피니오는 플랜지와 만나기 위해 몰래 떠나고 플랜지는 모두의 함대가 망각의 로봇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한다. 그가 라케지의 계획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레토는 처음 아미와 모두와 함께 갸르간티아에서 경험했던 그 비를 떠올리게 된다. 전체 함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그는 그 출처로 달려가서 모두가 기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사제들이 줄에 묶인 사람들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레토와 다른 이들은 그들이 어떤 이상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만 상황은 곧 급변한다. 클라라는 그들에게 눈가리개를 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지시한다. 레토는 결국 쿠겔의 계획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는데 피니온도 같은 결론에 이르지만 라케지가 갸르간티를 포획하려는 계획을 말하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항하기로 한다. 잠시 후 챔버는 레토에게 쿠겔이 임무 시작을 위해 그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알린다. 그러나 레토는 동료 전투 수트에게 공격해도 되는지 묻는다. 챔버가 상대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그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후 피니온이 나타나 그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몇 분 후 그는 멜티를 만나서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갸르간티에 경고하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쿠겔이 계획을 더 빨리 시작하게 만들 것이다. 처음에 멜티는 거리 때문에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간절히 부탁하며 그녀가 아미와 다른 이들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몇 시간 동안 SOS 신호를 보내던 그녀는 마침내 함대를 보고 의식을 잃고 연에서 떨어진다. 다행히 에이미가 그녀를 구해주고 몇 분 전에 신호를 보았다고 말한 후 함대로 데려가 그녀가 위험을 설명할 만큼 힘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리짓이 즉시 탈출 전술에 대해 회의를 소집하자 에이미가 난입하여 레토가 쿠겔을 막기 위해 피논과 함께 목숨을 걸 것이라고 전한다. 모두가 도망칠 계획을 다시 생각하는 순간 오르뎀은 리짓에게 페어롯이 준 열쇠를 사용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에이미의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쿠겔은 자신의 함대를 준비하여 계획을 진행한다. 그가 전투복을 장착하고 이끌 준비를 하자 레토가 난입하여 지구를 아발론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쿠겔은 다시 한번 인류가 가장 높은 수준의 문명으로 이끌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레토는 그가 계획을 진행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하자 쿠겔은 발사하기 시작하고 하늘로 그를 쫓는다. 여러 치명적인 발사를 간신히 피한 레토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묻고 체인버는 아마도 그들이 그의 전투복을 바비큐 파티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 쿠겔이 블래스터를 충전하려 할 때 피논이 EMP 블래스터를 발사하고 레토는 즉시 그에게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말티에게 다음 샷을 준비하라고 말한다. 클라라는 그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 병사들을 보내려다 하지만 플랜지는 연결 시스템을 폭파하기 시작하고 그의 함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녀의 병사들을 공격하고 매크를 물속에 배치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다. 경납고를 닫은 후 라켓은 그녀의 수트를 입고 전투에 합류하며 피니언이 드디어 용감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칭찬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입을 다물고 집중하라고 한다. 전투가 격화되자 레토는 쿠겔에게 연달아 공격을 받지만 체인버는 쿠겔이 수트에 충돌하기 직전에 후퇴하자고 제안한다. 그 장면을 보고 피니언은 크레인을 조종하여 EMP 블래스터를 제자리에 옮기고 스트라이커의 메인보드를 태운다. 레토는 그 기회를 이용해 수트에 충돌하고 최대 속도를 활성화한 후 그것을 배의 마스트 중 하나에 찔러 넣는다. 스트라이커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레토는 밖으로 나와 쿠겔을 처치하려 하지만 조종석을 열자 스트라이커가 그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설정한 환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재부팅하고 다시 날아가자 체인버가 그를 잡아 그녀를 따라잡는다. 레토가 그녀에게 왜 단순히 혼자 행동하지 않고 가장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자 스트라이커는 그녀가 인류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쿠겔의 진정한 임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신이 되어 그녀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체인버는 즉시 그녀의 논리의 결함을 지적하며 그들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지 인간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챔버는 그녀를 찢어 죽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레토에게 말하고 그로 인해 챔버가 자신의 프로그래밍된 임무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둘 다 그녀를 멈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가운데 라케지는 그녀의 함대의 해적들과 만나 클라라의 뇌가 없는 병사들과 싸운다.
같은 시간 플레인의 조수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가르간티아를 포기한 후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 말한다. 폭발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피니언의 병사들은 탄약이 떨어지고 그는 라케지에게 전화해 안전한 거리까지 가는 동안 유용하게 써달라고 한다. 그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자신은 단지 누구도 자신의 보물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는 전력을 다할 준비를 하면서 레토는 스트라이커에게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계속 고심하며 왜 자신이 연합의 진실에 눈이 멀었는지 궁금해대한다. 그는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챔버에게 신경 연결 프로토콜을 시작하라고 말하지만 챔버는 그것이 그의 뇌를 리트럴리 태울 수 있다고 거부한다. 레토는 챔버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말을 전한 후 지금 그들이 가장 큰 목적은 스트라이커가 연합의 어두운 문명을 아미와 다른 이들에게 퍼뜨리지 못하게 막는 것임을 설명한다. 챔버가 동의하고 신경 연결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자 그는 마침내 스트라이커에게 명중시키고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아미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본다. 그때 오르덩은 리지드와 다른 지휘관들을 강력한 무기의 위치로 이끌고 그것이 가르간티아 사람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설명하며 리지드에게 열쇠를 끼우는 곳을 보여준다. 무기가 작동하기 시작하자 에이미는 레토에게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죽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는 갑자기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에이미는 스트라이커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웜 사령관과 그의 함대에 신호를 보냅니다. 쿠겔의 함대에 도달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면서 벨로우스와 가르간티아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오래된 배에 폭발물을 실으려고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령관들의 도움으로 리지드는 두 번째 발사를 위해 무기를 재가동하고 이 발사는 클라라를 죽음의 사자로 보낼 뻔합니다. 그때 스트라이커는 폭발의 출처를 가르간티아로 추적하고 레토가 그녀를 쫓는 동안 함대를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명백히 패배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동료 사제들에게 쿠게를 믿으라고 하지만 그때 웜사령관의 함대가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한편 피니어는 자신이 포위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블래스터를 폭발하도록 장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 라케지가 전화를 걸어 그의 쓸모없는 케이크를 관측 데크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리지드의 블래스터가 다음에 타워를 조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의 신호를 기다린 후 뛰어내립니다. 안전한 거리에 도달했음을 확인한 후 리지드는 신호를 받고 마지막 폭탄을 발사하여 타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쿠겔의 함대가 파괴되자 애니는 레토에게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맡기기로 결정하지만 스트라이커와의 싸움이 그를 지치게 하고 챔버는 신경 연결이 임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레토는 잠시 에이미에 대해 생각한 후 그녀가 등장하기 전까지 전투에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가운데 챔버는 그가 파일럿으로서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를 조종석에서 이젝트 시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스트라이커는 즉시 다시 공격을 시작하지만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녀의 폭발을 뚫고 날아가 그녀를 고정한 후 자신의 볼을 최대한 충전하고 그녀를 폭파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며칠 후 갈란티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투 중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 보입니다. 리직과 다른 지휘관들이 쿠겔의 함대에 합류하기로 선택한 멤버들을 감독하는 동안 베벨은 모두에게 그들의 세계의 기원에 대해 교육하는 수업을 시작하여 우주 안드로이드가 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시각 레토는 구조 임무에서 돌아와 베벨에게 과거 문명의 또 다른 녹음을 보여준 후 그들이 곧 진화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즉각적인 싸움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레토는 마침내 에이미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울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콘텐츠를 위해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